자, 영상으로 누가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을 볼 사람 요거 딱 잡고 교과서 내용 쫙 읽고 내려가는데 외울 포인트는 있습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할 테니까 단순 암기의 시작입니다.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부터 서정 갈래부터 시작해보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첫 페이지 18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석 노차 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푸르른 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읽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한 번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가 핵심입니다. 작품이랑 갈래별 전개 양상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품이랑 작가랑 이번에 작가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이랑 작가랑 문학사의 갈래상 어떤 작품인지 어떤 갈래의 대표인지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일지 좀 생각해보면 70년대 멜론 차트 100위, 그 다음에 80년대 멜론 차트, 멜론 차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선풍적이었던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들을 가수도 모르고 노래도 안 들려주고 그냥 무작정 가수 이름이랑 노래 제목이랑 연결시켜서 외우라고 하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장르별로 R&B, 힙합 이렇게 나누는 느낌이기는 한데 쌩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현 양상 탐구하고 감상하자. 이 성취 기준은 한국문학의 갈래와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작품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이게 진짜 핵심이야. 밑줄 글자. 한국문학의 갈래에다가 밑줄, 오늘은 서정갈래지. 한국문학의 갈래에다가 밑줄 그시고 첫 번째 줄에 구체적 작품의 특징에다가 밑줄 그시고 구체적 작품이랑 특징이 연결이 돼야 돼. 꼭 작품을 연결시켜야 돼.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의 기본 갈래가 언어의 성격에 따라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의 세 영역 아래 다양한 역사적 갈래로 구현된 양상을 탐구하도록 한다. 너무 긴 고전 시가보다는 학습자 흥미와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길이의 작품을 선정하라는 거는 그러려니 얘기하시고 역사적 갈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강조하는 거를 외우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 감상 토대로 하면서 대표적인 작품이 어떠한 시대에 의의를 지니는지 이걸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앉아주세요. 그래서 계속 외워주셔야 한다는 말을 쌤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안 외우면 진짜 다 틀리기 때문이야.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를 하자. 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시대 상황은 작가가 처한 시대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절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한 것도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한국 문학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백이 어서 와. 안 오는 줄 알고 나 너무 걱정하고 있었잖아. 지백이. 끝에 앉을래? 그래서 이제 한번 밑간을 좀 했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186페이지. 한국문학의 무당의 노래 무가가 바리대기가 대표적인 설화로 설화무가인데요. 이 바리대기가 이렇게 게임까지 나왔네 얘들아. 해보신 적 있나요? 바리공주의 전선 재밌을 것 같은데 한국문학의 갈래를 이해하고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작품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료, 정보 활용, 역량, 그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문화 향유, 역량.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 여러분 너무 싫어할 것 같지만 187페이지 가시죠. 한국문학은 다양한 문학 갈래와 양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미의식, 시대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단원에서 탐구하고 싶은 것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보는 거는 질문 던져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야. 한국문학 서정 갈래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여러분이 고대 가요부터 해서 원시 부족 국가 그리고 2025년까지 그 발전의 양상을 탐구를 하셔야 돼요. 한국문학의 갈래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랑 시대적 상황이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이민호쌤이 선택하신 거는 시조 3편. 그리고 서사갈래의 흐름은 나중에 시험 범위 나오는 거죠. 꼭 공유해 주세요. 188페이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서정갈래의 흐름. 이것만 오늘 다 해도 사실 크게 큰 산을 넘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용부가까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이 단원에서는 한국 서정 문학의 갈래와 전개 과정, 구현 양상을 탐구하면서 한국 서정 문학의 작품에 나타나는 시대 상황도 이해를 하고 그냥 진짜 생 암기,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 서정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면서 하위갈래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위갈래에 뭐뭐 속하는지 동그라미 치면서 향가에다가 동그라미, 고려가요 동그라미, 시조 동그라미 등이라고 하지. 그래서 무수한 이 갈래적 흐름을 깨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은 이거 그냥 손으로 좀 정리를 해서 포스트잇에 침대 머리맡이라든지 여러분 좀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에 있잖아요. 뭐 양치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으면 안 됩니까? 물 튀기지 않는 그런 장소에, 변기 옆에다가, 방에다가 좀 곳곳에 벽에다가 붙여놓으시면 오메가맨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각 잡고 외우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좀 이번 시험 범위는 그냥 외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역사적 갈래의 특징과 가치를 탐구하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을 한다. 들어가 볼게. 서정갈래에 대한 정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지. 하지만 서정갈래에 대한 정의 지금은 좀 아셔야 됩니다. 서정갈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면 생각과 감정, 이 내용의 요소를 감정과 생각에다가 밑줄, 운율이 있는 압축적 언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율이 있는 압축적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문학갈래 아닙니까? 자신의 정서에다가 밑줄, 서정갈래 하면 정서의 문학을 기억해야 돼. 한국 문학에서 서정갈래에 속하는 역사적 갈래로는 이거 외울 수 있겠나, 이 순서대로. 고대가요부터 시작하거든. 고조선 국가의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신라시대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신체시, 현대시 이 순서대로 좀 외워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갈래의 역사적 갈래로 하위갈래에 속하는 것이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신체시, 현대시인데 이런데 설화가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왜 틀려? 라고 하지만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위갈래에서 여기에 뭔가 설화, 수필 들어왔을 때 헷갈리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1학년은 그렇게 냈는데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 와우. 한국 문학의 역사에서 서정갈래의 첫 모습은 이제부터 첫 모습이야.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고대가요에서 찾아볼 수 있어. 고대가요, 우리도 네오박스 칠까? 고대가요는 시대 사회적 상황이 뭐였다? 고대 부족국가 사회였어. 부여. 고대 부족국가 시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삼국시대 초기에다가 밑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이 되었던 초기 시대까지 가야도 있었겠지. 그러니 한마디로 고대가요는 4개밖에 전해지지 않는데 이렇게 정의 내리면 돼.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라고 하면 돼. 밑줄 끌게.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지? 4개밖에 없어. 고대 북쪽 국가시대, 삼국시대 초기까지.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작품 세부 나오는 거야. 이제 세부 작품 나오는 거야. 고조선에다가 동그라미 나라랑 연결시켜야 돼. 고조선 때 그러니까 현지 안에서 고조선인지 고구려인지 바꿔낸단 말이야. 이걸 그러려니 지나가면 안 되는 것으로 되게 세부적 장난질을 좀 칠 수가 있단 말이야. 쪼잔한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단 말이야. 고조선에다가 밑줄 끄셨습니까? 동그라미나 밑줄 표시 부탁해요. 고조선 때 창작된 것으로 알려진 거는 공무도화가야. 제일 나이 많지. 공무도화가에다가 밑줄,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남편이 미쳐가지고 우울증 때문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아내가 말렸지만 키오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라는 걸로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음을 탄식하는 내용이야. 님이 물에 빠져 죽었음을 탄식하는 작품 공무도화가는 얻은 시대의 노래라고. 고조선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고구려 유리왕이 서로 마누라들이 싸웠어. 처랑 첩이 싸워가지고 첩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야. 그 마누라를 설득하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깨꼬리가 너무 서로 암컷이랑 수컷이 정다워라.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고구려 유리왕 하면 뭐라고? 황조가야. 공무도화가랑 황조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개인 서정시야. 개인 서정시를 고조선 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야. 고구려 유리왕이 이 나이가 많은 개인 서정시를 쓴 거야. 개인 서정시에서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 공무도화가랑 최고로 오래됐다라고 하면 공무도화가랑 고구려 유리왕이라.
누가 더 오래됐습니까? 라는 거는 서로 비밀. 그거는 좀 암묵적으로 따지지 말자. 그러니 최초의 개인의 서정시 하면 뭐가 나와야 돼? 공무도화가 항조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고구려 유리왕의 항조가 고조선의 공무도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건국신화랑 연결이 되는 건국신화의 배경설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야국의 건국신화에다가 밑줄 나라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고조선, 고구려, 가야, 건국신화. 구지가에다가 동그라미 공무도화가랑 항조가랑 구지가는 딱 구분을 지어야 돼. 공무도화가랑 유리왕의 항조가는 개인 서정시지. 근데 구지가는 집단적 노래야. 다 같이 우리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 구지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술적 성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집단적이라고 적자. 모든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기말고사 때는 이걸 하고 있어. 한일여고라는 여자 고등학교인데 했어 구지가. 이거 내용이랑 똑같아. 우리 자습서가 아니야. 다른 자습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록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에는 우리 문학의 서정갈래, 역사적 갈래를 배우게 되어 있어. 그래서 구지가 밑에다 뭐라고 적고 영신군가라는 말을 하나 적고 갈 거야. 영접합니다. 신적인 군주를. 우리에게 군주를 내려달라.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소라는 우리의 우두머리. 누가 나타나지? 그래서 김수로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라서 구지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단적 노래였다. 다 같이 공적인 목적으로 아브라카타브라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주술적 성격의 노래였던 거야. 개인 서정시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주술적, 집단적, 그리고 하나만 더 뭐라고? 영신군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 작품의 공통점이 고대가요죠.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개인 서정시 하면 공무도화가랑 항조가인데 집단이 다 같이 주술적 성격의 노래다라고 하면 이제 구지가가 되고 세 작품에 기록되어 오는 방식이 한문으로 번역에다가 밑줄. 한문으로 번역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어디 갔니? 적어놨을걸. 아 여기에 지웠나? 한역시가라고 적겠습니다. 한역시가.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가요는 구야구야, 수기현야 한자로 쓰여져 있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라는 것으로 번역해서 감상을 하는 한문 번역, 한역시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쌤이 4개라고 했지. 하나 남은 거는 누구야? 백제 유일한 노래 정읍사야. 백제 노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일이라고 하나 적자. 백제는 삼국이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백제 문학을 왜 남겨놓을 거야? 백제 노래 싸그리 사라졌어. 근데 백제 노래 딱 하나가 내려져. 뭐라고? 정읍사. 정읍사에다가 동그라미.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마음인 거야. 그럼 이게 백제의 노래라면 적어도 5세기 이전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지. 1000년의 역사를 살아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내려오다가 세종대왕 한글 창제되고 난 이후에 한문으로 아니야.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와. 겁나 중요한 차이점이지. 한글로 기록에다가 물결 표시하시고 한역시가의 세 작품 구지가, 공무도화가, 항조가, 한역시가. 근데 고대가요 중에서의 정읍사는 민중의 노래답게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녀자의 마음은 누구나 가족을 기다리잖아. 지금도 우리 출장 나간 아빠를 기다리고 여러분도 이제 외박주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차역에서 또 기다리고 하십니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나 기다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이 보편적 정서 때문에 1000년을 살아남은 거야. 입에서 입으로 1000년을 살아남아서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지. 너무 중요하다 진짜. 혈압이 지금 막 한글로 기록, 지금 시계가 막 울리고 있다. 쌤의 심박 때문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작품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게 뭐야? 정읍사인가. 정읍사는 백제 유일의 노래였던 거지. 여기까지가 고대가요 끝입니다. 그냥 다 외워지지 않나요 지금? 개인의 서정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집단적 주술적 성격의 가야국 건국신화의 구지가, 영신군가의 노래이다. 이 세 작품은 한역시가, 백제 유일한 노래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녀자의 마음을 노래한. 그래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지요? 네, 총 4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국시대로 본격적으로 가볼까? 삼국시대에 한자가 보급되기 시작했어. 한자 보급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 한문에 능숙하게 꿰뚫어버린 상층의 귀족계층들은 뭐를 창작하기 시작한다? 한시의 창작의 시작은 고려시대가 아닙니다. 삼국시대부터 해서 한시는 귀족계층들이 창작하기 시작합니다. 한시 창작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시로 규칙을 지켜야 하는 정형시인 거야. 그래서 얘들아, 고구려의 을지문덕, 이거 고구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시가 고려시대 때 쓰여진 한시랑 삼국시대 때 쓰여진 한시를 좀 구분해야 돼. 한시는 삼국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려의 한시랑 삼국시대의 한시랑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지은 연하라 수장 우중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여수장 우중문시에다가 밑줄 살수대첩이죠. 쌤이 한국사 지식이 좀 얕아가지고 살수대첩 맞는 것 같은데 을지문덕이 우중문이 계속 깝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똥 칼락똥이다. 그래, 너 잘났으니까 이제 네가 했던 것이 모든 것이 네가 할 만큼 했으니 선 넘기 전에 그만해라. 좋은 말로 다 이르는 거야. 선 넘지 말고 꺼져라는 그만해라 하는 노래입니다. 을지문덕이 중국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지어서 네 똥 칼락똥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하는 노래가 뭐다? 여수장 우중문시 을지문덕,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고, 한시에서 그 다음에 또 진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신라의 채치원입니다. 신라 채치원에다가 동그라미. 아하, 신라 시대 때의 제도가 뼈에다가 등급을 매겨주는 골품 제도였지. 그래서 진골이 아니었어. 육두품이었어. 신분의 한계 때문에 천재 만재인데 나 너무 똑똑한데 당나라에서도 막 나가 엄청나게 칭송을 받는데 당나라에서는 신라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분적인 한계를 느끼고 신라시대에서는 육두품의 한계 때문에 내가 뭔가 한계를 느끼고 내가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애석하게 생각한 사람 채치원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의 채치원이라고 하면 이제 추야우중이야. 추야우중에다가 동그라미. 되게 웃기지 이제 이게 우리가 옛날 가수들의 작품을 막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막 H.O.T. 제키로 인해서 아이돌 1세대가 시작되었고 막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채치원의 추야우중이 무슨 내용이게? 추자는 가을, 야는 밤. 야, 가을밤에 비가 내려. 그럼 일시적하자 마음이 어떻겠어? 센티멘탈의 극치겠지. 그 내용이 뭐다? 자신을 알아줄 지기가 없는 외로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신을 알아줄 지기가 없다라는 내용인 즉슨 뭐다? 시대가 나를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야. 가을밤에 비가 내리는 그 속에서 시작하자는 이 시대가 나를 알아주질 않는구나 라는 애석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채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시작하자가 뭐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나는 은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호부터 벗어나고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을지문덕이랑 채치원이 한시를 삼국시대 때 많이 창작을 했고 한시의 수준을 높여준 대표적인 을지문덕, 채치원을 기억하자고. 을지문덕은 고구려, 채치원은 신라. 이거는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신라시대 때 들어서면서 한시 많이 창작되었고 신라시대 때 최초의 정형시인 향가가 창작이 되기 시작해요. 향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향찰은 한자의 은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기 위해 창안한 차자표기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향가는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게 아니야. 한역시가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얘는 향찰로 기록돼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야. 향찰을 활용해서 우리말 노래를 표기한 갈래가 향가입니다. 향가. 향가에다가 동그라미.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의 작품은 대부분 다 신라시대 때 창작을 한 거야. 신라시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예전에는 막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 총 25수가 전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쭉쭉 읽어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랬던 걸로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신라시대 때 창작, 작가층은 주로 누가 창작했게? 다 향찰이라는 표기수단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당연히 창작을 해야지. 그러니 승려에다가 동그라미, 귀족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평민까지를 더었는데 사실상 귀족계층이 많이 향유를 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승려, 귀족, 평민에 걸쳐 다양하다에다가 밑줄 한번 끄시면서 기억해 주세요. 향찰로 인한 향가, 향찰을 표기수단으로 삼았던 향가는 승려, 귀족, 평민에 걸쳐서 다양하게 창작되어 있다고 교과서에는 나옵니다. 서동요랑 허나가는 사구체야. 서동요는 서나 공주님은 밤마다 남자 만나고 다닌대요 라고 모함을 해서
선화공주가 궁중에서 쫓겨나서 이 누가 백제의 무왕이 자기 여자로 만들거든. 그런 노래 서동요. 헌화가는 수로 부인에게 지나가는 노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노래를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줘. 사구체 향가의 서동요 헌화가. 그래서 여러분이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라면 파란색 글씨에 이 한 줄짜리 있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 번씩만 좀 익혀셔서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구체 향가의 대표는 네 줄짜리 서동요 헌화가. 다소 민요적 성격입니다. 처용가는 어때? 아내가 사탄 들렸어. 아내가 역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사탄이 들린 거야. 아내가 약간은 좀 정주를 놓은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역신이 들었다. 근데 그 역신을 물리친 노래 처용가가 있고요. 액을 극복했던 노래 모죽지랑가는 시험 범위였습니다. 죽지랑을 예찬하는 노래가 팔구체의 대표. 19체 향가라고 하면 형식이 가장 완성된 향가인데 뭐뭐뭐가 속하지? 제망매가랑 창기파랑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19체의 대표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 말을 하셨는지를 조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19체 향가의 다른 이름이 사내가다라고 했으면 좀 출제 예감이거든요. 사내가에다가 동그라미 안 하셨으면 안 나옵니다. 사내가에다가 동그라미. 19체 향가는 형식이 가장 잘 짜여져 있죠. 3단 구성 4-4-2 하든지 5-3-2 하든지 가장 정제된 형식의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을 온전히 갖춘 것으로 평가에다가 밑줄 19체 향가가 가장 정제되고 가장 완성된 형식이다 라고 합니다. 내용상 19체 향가의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불교 이념을 형상화시킨 작품들도 있고 당대의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있고 주술적 성격을 지닌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신라하면 한시 그리고 향가 이렇게 기억해 놓자. 삼국시대의 한시 창작은 을지문덕과 채치원 신라시대 최초의 정형시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서 총 4구체, 8구체, 10구체의 다양한 형식으로 19체 향가가 사내가로서 가장 완전하고 정제된 형식이다. 끝! 이제 고작 삼국시대까지 났네. 이제 고려가요로 갑시다. 고려시대로 갈게요. 이거 그냥 나누지 말고 오늘 할 때 그냥 다 하는 게 낫거든요. 21세기까지 갑니다, 지금.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갈 거예요. 이제 1990년대 문화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네, 고대 부족국가에서 시작해서 이제 고려시대까지 왔어요. 고려시대니까 한 10세기 정도까지 왔네요, 우리 지금. 상층의 귀족들이 역시 한시를 창작을 한 거야. 상층 귀족 한시, 한시에다가 네오박스. 아까 삼국시대에도 한시 썼어. 을지문덕이랑 채치원이. 근데 이번에 고려시대의 귀족의 한시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구분하자고. 그 결과로 고려 정기에다가 네오박스 정지상의 송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 정지상의 송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동강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서경별곡에서도 대동강이 이별의 공간이었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대동강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대동강에서 이별의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다. 정지상의 송인 아주 빼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무신의 난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방의 호족들이 신진사대부가 되지.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일으킨 쿠데타잖아. 무신의 난 이후에는 신흥사대부들이 정권을 잡아. 신흥사대부에다가 동그라미 새로운 문학 담당층으로 등장을 해서 이전과 다른 문학 세계를 펼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이규보랑 김극기야. 이규보에다가 동그라미, 김극기에다가 동그라미. 자, 삼국시대는 을지문덕 채치원 외워진 것 같고 고려 초기에는 정지상 그리고 무신의 난 이후에 신진사대부는 누가 된다고? 신흥사대부는 이규보랑 김극기야. 자, 이 사람들이 농민시에다가 밑줄, 애민시에다가 밑줄, 농민시랑 애민시를 창작하면서 한시의 폭을 넓혀준 거야. 끝났어. 이규보랑 김극기는 이 무신의 난 이후의 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그러면 귀족계층만 문학작품을 창작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평민계층들이 고려 소교라고 불리는 고려가요를 창작을 했어. 평민계층이기 때문에 민요의 기원을 두지. 밑줄 끄자. 민요의 기원에다가 밑줄. 그래서 고려가요가 이제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궁중의 악장이나 사대부의 연희 공간에서 구전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 고려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옴으로써 고려 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 방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선 전기, 조선 초에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연희 공간에서 구전이 된 거야. 연희 공간에서 구전에다가 밑줄. 그러니 가시리에서 위지진과 태평성대 이걸 외치잖아. 그지? 동동 같은 거에서도 태평성대에 놀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구절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조선 초, 건국 초에 궁중의 악장이나 사대부의 연희 공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려가요를 불렀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나와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미안했어요.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홍양 악보에 고려가요가 수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수록되어 있는 문집 3개 한 번만 눈여겨봐 줄래요?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홍양 악보가 고려가요가 수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한글로 수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와. 한글로 수록에다가 밑줄.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 작품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것은 백제의 정읍사.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고려가요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연희 공간에서 구전이 되다가 한글로 수록되어서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홍양 악보에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고려가요는 분연체가 가장 큰 특징이었죠. 삼음곡, 분연체, 후렴구. 그런데 고려가요 중에서 삼오곡이라는 작품은 한 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오곡에다가 동그라미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라고 하니까 단연코 나는 엄마가 더 좋아. 어버이 중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좋아 라는 삼오곡이야. 단연체에다가 밑줄. 그리고 청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청산별곡. 가시리처럼 대부분의 작품들은 다 분연체, 분연체에다가 밑줄. 이번에 단답형으로 나왔죠. 후렴구에다가 밑줄. 그리고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임금님에 대한 충정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노래들이 꽤 있습니다. 님에 대한 사랑을 임금에 대한 충정으로, 임금에 대한 충정, 남녀 간의 애정, 이별의 정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고려가요는 다양한 주제. 그럼 고려시대 끝났네. 고려시대 때 한시는 고려 정기의 정지상의 송인을 기억해야 돼. 대동강에서 님을 떠나보냅니다. 보낼 송자에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정지상의 송인을 기억해 주시고, 신진 사대부들, 신흥 사대부들 무신에 난 이후에는 이규보랑 김극기가 농민시나 애민시를 한시로 창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평민계층들은 고려가요, 궁중음악까지 유입이 되면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데 세 개의 문헌,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홍양 악보를 기억해주면 더없이 너무 좋고 다양한 주제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괜찮죠? 근데 아직까지 고려 후기에 시조가 나오기 시작했어.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단다. 고려 후기에 형성된 시조는 시조 밑줄 끌까?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다가 밑줄. 지금 이제 2학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문학의 역사적 갈래를 배운다. 그래서 안 적을까? 아니면 적고 싶은 사람은 적어도 되는데 그냥 자동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내외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 사음보의 음보율, 종장의 척구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거.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 3장 6구 45장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반복하는 3, 4나 4, 4조의 음수율 끊어읽기는 한 장이 4번씩 끊어읽어지고 마지막에 종장의 척구는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습니다. 시조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정갈래가 되었다.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고려가 패망하는 가운데 난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인데 난 조선이 쿠데타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고려에 대한 충정을 지키고 싶은데 라는 시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늘날에도 꾸준히 향유에다가 밑줄. 선생님들이 이제 내용일치에서 고려 후기에 사멸되었다, 소멸되었다 라고 하면 땡입니다. 사장되었다 라고 하면 땡입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조는 창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조대회에 나갔던 거 기억나네요. 조선 전기의 시조는 조선 전기의 시조에다가 네오박스 좀 색깔이 달라. 조선 전기랑 중기랑 색깔을 구분해야 돼. 대체로 이제 누가 사대부들이 창작을 했어. 사대부들의 이념에다가 밑줄, 예술적 취향에다가 밑줄. 강호에 묻혀서 강호에다가 밑줄 나온다. 또 강호에 묻혀서 심성도야의 이치를 읊고 있는 이런 계열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배웠지 우리? 강호가도의 노래죠. 강호시조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오륜가 이번에 나왔죠. 삼간 오륜 열심히 외웠는데 하나도 안 물어봐서 너무 미안했어요. 백성에게 유교적 윤리를 심어주는 훈민시조. 훈민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좀 크게 나누어 보면 양반 사대부들이 어떤 내용으로 강호시조 아니면 훈민시조였던 거야. 대표적인 작품을 이름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그 중에 강호시조의 대표라고 하면 회계유황 선생님이 도산서원을 지어서 12수의 연시조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자연을 즐기자는 거야.
도산 12국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호시조에서의 자연친화적인 삶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 삶에다가 밑줄 플러스 공부도 열심히 하자는 거야.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에다가 밑줄 대표 이황의 도산 12곡. 하나만 더. 이의 고산 9곡가. 9곡의 풍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9곡까지 풍경에 대한 예찬. 강호시조입니다. 맹사성의 조상님이 빨리 체크해야 된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사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움을 예찬을 합니다. 강호에 묻혀서 살아가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굳이 안 적으셔도 되지만 최초의 연시조예요. 최초의 연시조로서 또 작품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그런 건 몰라도 되기는 합니다. 수업시간 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현보의 어부사는 늙은 어부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야. 괜찮지 않습니까? 태계 이황의 도산 12곡, 이의 고산 9곡과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연보의 어부사. 쌤은 5번 문제가 꽤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 푼 사람들은 5번 문제 맞춰야 되는 게 김춘수의 꽃은 은보율이랑 전혀 관계가 없었어. 은보율은 3원본은 김소월이고 4원본은 박용철에 떠나가는 배였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품의 예시랑 연결시킨 사람은 그 5번 문제 맞추라고 했던 문제인데 얘도 이상한 빌런이 하나 끼어들 수가 있어. 강호시조의 계열에서는 조선 정기, 도산 12곡, 고산 9곡과 강호사시가 어부사가 대표 작품입니다. 그리고 훈민시조의 계열로 가보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이야. 정철의 훈민가에다가 밑줄 주세봉의 주세붕입니다. 그리고 좀 뭐 적을 때 주세봉이라고 적으면 안 되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쌤의 노파심이기는 한데 정철의 훈민가 주세붕의 오륜가 이런 대표적인 작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륜, 삼간오륜이고 훈민가는 백성들을 훈계하는 정철, 전철 꼰대가 지나 잘할 것이지 맞지?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 양반 사대부들의 강호시조, 훈민시조 계열 외에 기생들이랑 같이 놀았잖아. 그러니 기생들의 노래가 많이 전해지는 거야. 기생의 기녀시조는 조선 후기가 아니야. 조선 전기의 기녀시조야. 여성의 감성을 노래한 3명의 기생 이름만 좀 기억해 놓을까? 황진이, 홍랑, 개랑. 기녀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시기의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 거야? 조선 전기인 거야. 기녀시조는 조선 전기. 황진이, 홍랑, 개랑. 조선 전기의 기녀시조다. 강호시조, 훈민시조, 기녀시조, 조선 전기 이렇게 나눠서 딱 기억하시고 조선 후기에다가 네모박스 전기 후기 묘하게 섞어낼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하자고. 조선 후기에다가 네모박스 문학 담당층 확대 밑줄 끄자. 문학 담당층 확대에다가 밑줄 한글이 보급됨에 따라 이제 서민의식 성장에다가 밑줄 그러니 소재나 주제도 한층 다양해지는 거야. 이제 강호에 대한 이야기 지겹지 않니? 백성들에 대해서 훈민시조 임진왜란 일어났다니까 니나 잘해라 라고 막 막혀 먹어라 라는 풍자의 문학들이 해학의 문학들이 서민들이 많이 창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윤선도의 만흥해라가 발표세계 얘를 갖다가 이익의 고산 9곡과 이황의 도산 12곡 윤선도의 만흥이 조선 정기 강호시조의 대표작으로 시가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땡땡땡땡땡. 윤선도의 만흥은 강호시조의 계승을 이어받았지만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러니 태계랑 그리고 뭐랑 이익이랑 맹사성이랑 이현보 다음에 윤선도 오면 안 돼요. 알았죠? 윤선도의 만흥은 후기 작품이에요. 윤선도의 만흥과 같은 작품이 시사하는 점이 뭐냐? 아예 강호시조가 사라진 거는 아니야. 조선 정기 4대부의 미의식을 계승한 작품도 있었어. 밑줄 끄자. 조선 정기 4대부의 미의식을 계승한 작품에다가 밑줄 혼자서 읽을 때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정기의 작품의 미의식을 계승한 작품의 윤선도의 만흥이지 조선 정기의 강호시조 땡! 그래서 만흥이 우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자연에서 물화일체로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라고 임금님한테 사발을 떨어. 임금의 은혜에다가 밑줄 이렇게 내가 이재용이한테 막 감사하지 않겠나? 삼성이 막 엄청 복지를 누리면서 여름 휴가를 막 좋은데 가족이랑 왔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제이드래곤 덕분입니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니? 윤선도의 만흥에서도 그런 심정이야.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라는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멘트가 들어가. 됐지? 윤선도의 만흥 꼭 기억해야 돼.
조선 전기 사대부의 미일식을 계승한 작품도 있으나 서민의 일상적인 체험과 욕망을 형상화시켰다. 밑줄 끄자. 서민의 일상적 체험에다가 밑줄, 욕망 형상화에다가 밑줄, 지배층의 부조리 풍자에다가 밑줄, 양반기치 빡큐 먹어라 이런 작품들이 뭐다? 조선 후기의 다양한 현실과 문제의식인 거야. 이런 게 풍자인 거야. 산수유 나무의 노래 이런 것들이 풍자가 될 수는 절대 없다. 미의식이 뭐다? 돌려까기가 있어야 돼. 사설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하나 적을까? 산문적 성격에다가 밑줄. 왜?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졌기 때문에 사설시조는 산문적 성격인 거야. 괜찮죠? 강호시조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 선지도 틀린 겁니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의 미의식을 계승한 작품, 그 근거로 윤선도의 많은, 그러면서도 한편 어떻다? 현실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사설시조가 많이 창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 이러한 변화는 뭐야? 사설시조가 많이 창작이 되는 변화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전문 가객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전문 가객에다가 네오박스 무슨 시대? 조선 후기. 조선 전기는 강호시조, 훈민시조, 기녀시조, 데스. 그 다음에 조선 전기의 미의식 계승하면서 사설시조 창작하면서 풍자시 많이 창작됐고, 이러한 흐름 속에 전문 가수가 등장한 거야. 전문 가객. 전문적으로 시조를 짓고 읊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좀 기억해야 돼. 너무 싫지? 근데 좀 기억하자. 조선 후기의 전문 가객의 가수가 누가 있었다? 김천택, 김수장, 박효간, 안민영, 쌩암기지. 근데 좀 눈여겨봐야 돼. 그냥 사진으로 도라에몽 식빵으로 딱 찍듯이 김천택, 김수장, 안민영, 박효간. 이것만 좀 기억을 하자고. 오케이?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시조집을 출판을 했어. 청구연원, 해동가요, 가곡원류. 쌤만 좀 이렇게 노파심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 청구연원, 해동가요 이런 거에서 시용양, 악보 이런 거 쓱 넣으면 안 된다. 고려가요에 수록되어서 있는 문헌가. 지금 문헌은 얘가 또 두 번째거든요. 청구연원, 해동가요, 가곡원류, 시조집입니다. 시조집. 그래서 얘들아, 꺾은 가로를 보면 요거 지금 꺾은 가로는 약간 좀 입체적이지 않니? 빈틈이 있는? 근데 만행이랑 작품 이름의 꺾은 가로랑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좀 봐주셔야 되겠죠? 시조집이나 문헌집의 꺾은 가로의 내용들을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고려가요 수록되어 있는 문헌 나왔고, 시조집의 청구연원, 해동가요, 가곡원류 3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조집. 괜찮죠? 그죠? 할 때 좀 포인트를 기억해 놓으면 외우기가 좋잖아. 한편 아직까지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에는 주로 가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하면 뭐를 빼놓지를 말아야 돼? 고려 후기부터 시작한 시조. 그 시조의 조선 전기랑 후기의 흐름. 그리고 전문 가객들이 만들어낸 시조집의 3개. 청구연원, 해동가요, 가곡원류. 그 다음에 이제 가사야, 가사. 가사를 빼놓을 순 없어. 가사가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가사는 뭐다? 여러 갈래의 성격이 섞였어. 밑줄 긋자. 여러 갈래의 성격이 섞여에다가 밑줄. 왜? 교술적인 성격도 있어. 내 일기야. 기행문 같은 성격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밑줄 끌게. 서정갈래이지만 사음보 연속체라는 점에서는 서정갈래이지만 서정갈래에다가 동그라미. 분명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기나 기행문이기 때문에 교술적 성격도 있는 거야. 교술갈래에다가 동그라미. 가사가 여러 갈래의 서정과 교술의 복합적 성격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 서정갈래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만한 작품들이 있지. 그 중에서 이건 기억해야 돼. 정극인의 향춘곡에다가 크게 별표. 정신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님께서 무슨 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가사야. 가사라는 갈래에 최초라는 새로운 갈래를 만들어낸 거는 엄청난 문화사적 의의 아닙니까? 밑에다가 좀 적고 가죠. 최초의 가사.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셨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되는데 얘가 콕 찍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가사 중에서 얘는 첫 번째 작품이야. 효시야, 효시. 정극인의 상춘곡 최초의 가사. 그리고 쌤은 좀 불안하게 송순의 면왕정가를 이런 거를 이제 강호시조에다가 찍 끼워 넣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송순의 면왕정가는 강호시조가 아니라 강호가사야. 강호가도의 계열의 가사야, 가사. 강호가도를 노래한 가사에다가 밑줄. 송순의 면왕정가가 강호시조에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지금 정철의 송미인곡은 잘 알고 있잖아.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 미의식과 주제의 측면에서 서정갈래로서의 특징은 잘 갖추고 있다. 서정갈래로서의 특징으로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돼.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인데 길이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사음보 연속체.
괜찮지? 머릿속에 좀 쭉 그려지지 않습니까? 고조선부터, 고대 국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선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근현대사가 시작되는 거. 아, 우리나라의 비극, 19세기,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좀 넘기기에는 미안하지만 189페이지로 다시 가서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한 번만 딱 더. 시조만 전개 양상을 짚어보자는 거야. 그만큼 시조가 중요하다. 시조의 전개 양상에다가 별표 3개 전체가 아닙니다. 시조만의 전개 양상은 고려 말에 시작됐어요. 고려 말에 신흥사대부에다가 밑줄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킨 건데 나는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었지.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절개에 대한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이 개국이 되었어. 그럼 주로 사대부 계층들이 시조를 향유를 하고 거기에서 기생들이랑 띵띠띵띵띵 기녀시조는 조선 전기야. 기녀시조는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고려 왕조에 대해서 해고하면서 와 인생 무상이네 500년 왕조 막 그렇게 궁예가 막 나는 간신법이다 부처다라고 했는데 망하니까 그냥 끝장이네 나는 해고나 조선 개국에 대해서 와 잘했습니다 라는 송축이나 유교적인 충성심 자연의 예찬 다양한 주제들로 창작이 되었다. 훈민시조 기녀시조 가고시조 조선 전기 기억해놓고 조선 후기로 오면서는 평민층이 서민의식이 성장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학 감당층이 서민으로 확대가 되면서 세태에 대한 풍작 양반들 빡큐 먹어라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 진짜 주제가 다양해졌는데 이 말을 하나 강조하고 싶어. 조선 후기에도 조선 전기의 미의식은 사대부 사이에서 계승됐다. 그게 대표가 윤선도의 만흥이다. 이건 기억하자.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하나 빠졌는데 뭐 빠졌지? 여기에다 우리가 추가를 시킨다라고 뭐 해야 되지? 이러한 흐름 속에 조선 후기에 뭐가 전문 가객이 등장을 합니다. 김천택 정도 뭐 기억하면 되지 않겠나? 김천이니까 김천택, 김수장, 안민영, 박효관이 시조집을 출판을 했어. 시조집 이름 3개 기억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에너지가 좀 딸리려나? 청구연언 이런 거 적으려고 할 때 글자가 막 모음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청구연언 해동가요, 가곡원류, 시조집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딱 그냥 한 줄만 적으면 되는데 전문 가객 등장, 시조집 출판, 시조집이 출판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시조집 출간 190페이지. 이제 비극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 36년의 일제강점기 이제 시작이야. 19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말이야. 이제 개화기야 개화기. 개화기에다가 내고 박스 1800 이거 잘 안 외워지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랩으로 막 해줄게. 알았지? 막 어떻게 돼요 하면 흐름사를 내가 랩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전날에 잘 안 외워져 라고 하기보다는 한 일주일 전에 하면 내가 진짜 다 머릿속에 넣어줄게. 알았지? 개화계에다가 네오박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 강화도 조약에다가 몇 줄? 그러면 이제 뭐야? 흥성대원군 꺼져. 이젠 다 외래의 문물을 수용을 하자.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 문물 영향에다가 밑줄 빼시고 봉건질서 타파 외칩니다. 봉건적인 사회질서 타파에다가 밑줄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가는 시기야. 자, 그러면 이 시기의 문학은 한순간에 새로운 것으로 탈피할 수는 없어. 그게 제일 핵심이야. 개화계의 특징은 옛것의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슬슬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한순간에 새로운 탈피의 새로운 장르는 서태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옛것의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태지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순간 흠칫 놀라겠네요. 네, 가볼게요.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 시기의 문학은 고전 문학의 형식을 이어받아 에다가 밑줄 변화모색에다가 물결 내용을 잘 담아내야 돼. 봉건질서 타파 애국 개화 개몽이야. 이제 뭔가 새로워지자는 거지. 꿈에서 깨어나자는 거지. 좀 세련되어지자. 이 시기에 등장한 개화기 하면 뭐를 기억해야 돼? 개화가사야. 개화가사는 형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전통적인 가사 형식에다가 밑줄 형식은 전통적인데 내용이 새로워. 그 내용의 새로움이 뭐다? 개몽, 꿈에서 깨어나자, 개화하자, 애국하자, 봉건질서 타파하자.
제일 대표적으로 이용우의 애국가입니다. 이런 거 참 여러분이 외우기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이용우의 애국가. 이런 걸 뭐하러 외워? 라고 하면 애국가니까 애국이라는 키워드로 뭐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개화 가사의 근대 문학의 성격. 기억하자고, 알았지? 그리고 창가는 좀 기억해야 돼. 창가에다가 별표 치시고 안 된다. 아니 호호야 빨리 일어나라. 빨리 호호 기다릴 책상 만들어야 된다. 이거 지금 안 하면 또 해야 된다. 지금 할 때 그냥 다 끝내놔야 된다. 다시는 안 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조금 큰 포스트잇지. 큰 포스트잇에다가 대표적인 거 흐름에서 대표 작품만 딱 적어놓고 머리맡에다 좀 붙여놔줘. 그런 걸로 비웃지 마. 그런 거 되게 중요해.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진짜 시간 절약됩니다. 체남선의 경부철도가에다가 밑줄. 기차 예찬이야. 너무 유치하지 않아? 체남선이 경부철도가 너희는 데 있어서 일제의 침략 수단이잖아. 근데 약간 이제 친일의 색깔이 좀 띈 거지, 이때부터. 그래서 기차에 대해서 예찬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1908년에 발표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신해철의 그대에게는 니네 많이 듣잖아. 네, 맞지? 그 노래 좋지, 그지? 근데 그 신해철의 넥스트 그룹에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노래도 되게 좋거든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에다가 밑줄, 신문물이 밀려 들어온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은 우리 소년들이다 라고 예찬을 합니다. 소년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년들에게 야망을 품어라는 내용.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밑줄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에다가 밑줄, 새로운 형식이 등장했어. 새로운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완전 탈피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식을 시도를 해본 게 뭐다? 신체시인 거야. 근데 아까 역사적 하위 갈래에서 향가, 시조, 고려가요 막 나오는데 신체시 들어가 있었잖아. 신체시는 좀 기억해야 돼. 신체시 하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신체시는 뭐라고요? 옛것의 전통적인 형식에서 한순간의 탈피가 아닌 이제 걸치면서 새로운 형식을 좀 시도를 해봤다.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해에게서 소년에게. 괜찮죠? 네. 다 돼간다 이제. 이제 이게 1900년대야. 개화기 하면 이제 1900년대야. 1900년대 하면 애국, 계몽, 개화, 봉건질서, 파파. 그래서 갈래는 뭐를 기억하자? 개화가사, 창가, 그리고 엄청 중요한 신체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신체시가 다리 역할인 거야. 옛날의 시에서 자유시로 가는 데에서의 가도기적인 다리 역할이 바로 뭐다? 신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시는 다리 역할이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읽으면서 이민호 선생님이 좀 뭔가 한 줄 정도 덧붙여주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에서만 이렇게 흐름이 왔습니다 라고 정리도 안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냥 여러분이 순서대로만 읽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참 너무 매우 놀랍습니다. 요새는 좀 수업을 많이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예전에는 엄청 열정적이게 수업을 막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학교 분위기가 좀 변해버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수업을 잘 안 해주시는지. 배웠죠. 안 그러셨거든. 엄청 열심히 막 수업 막 설명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안 들어오신다고? 안 들어서 애들. 아, 애들 안 들어서? 너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근데 뭐 선생님도 이제 열정이 식으실 40대 후반 아니겠니까 이제 모든 것 신체적으로 좀 힘들어진다. 40대 한번 가볼까? 1910년대의 시작이다. 1910년대. 그래서 막 시험도 그래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본문 찾기 하고 이것만 좀 외워봅시다. 1910년부터 이제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다가 밑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진짜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1980년대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쌤 세대가 제일 좀 좋은 세대인 것 같다. 유복하게 자라나고. 지금 80년대 초중반 세대가 제일, 니네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떻게 쌤이 열심히 도울게. 니네가 잘 될 수 있게. 앞선 세대가 열심히 살아볼게. 일제강점기 왜 너무 저출산해서 힘들 것 같아. 일제강점기의 시는 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실의 고통에다가 밑줄. 근데 꼭 우리 민족은 어떻다? 미래의 희망에다가 밑줄. 이 미래의 희망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이건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민족의 색깔인 것 같아. 진짜 암울하고 현실의 고통이지만 거기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이제 시작할 때 10년 단위로 끊어봐야 돼. 1910년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소년, 태서문의 신보 등의 잡지나 신문에 많은 시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잡지나 신문에다가 밑줄,
거기에서 10년대는 소년 하나만 기억해 놓을까? 잡지가 많이 실리기 시작했다고 이제 막 많이. 근데 1910년대는 순사가 막 배치가 되면서 공포정치 좀 했었죠.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정책 이름이 기억나지가 않는데 순사들이 많이 배치됐죠. 그러면서 20년대는 문화정책을 펼치잖아요. 1910년대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앞선 1900년대 신채시의 최남선과 이강수, 김억 등에 의해서 이강수 동그라미 하나 쳐줘. 서사관례에서 이강수 중요해. 가도기적 변모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에다가 밑줄 주요한의 블로리 밑에다 별표 3개. 자유시가 드디어 터졌어. 옛것의 형식을 계승을 해오면서 가도기적인 것이 최남선의 해익에서 소년에게 신채시는 가도기야. 근데 드디어 터졌어. 드디어 자유시가 터졌다. 뭐다? 주요한의 블로리야. 자유시가 최초로 터져버렸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요한의 블로리. 이거 뭐 캠퍼스에 지나다니면서 막 유튜버가 잠시 퀴즈 가능할까요? 그래서 한 개 통과하면 10,000원 해서 막 5단계 하면 50,000원 주는 거 있지. 그런 데서도 나오는 거야. 주요한의 블로리는 최초의 자유시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좋아. 여자친구한테 잘난 척 할 수 있어. 그러면서 1920년대에다가 네오박스 3.1운동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생긴 변화는 뭐다? 이제 일제에서 그래 너네 문예 활동해. 신문 잡지 동인지에다가 밑줄 진짜 많이 출판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서구문학도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서구문학에다가 밑줄 뭔가 문화의 흐름이야. 20년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선지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지에서 이 말 안 나올 수는 절대 없어. 감상적, 퇴폐적 경향의 낭만주의 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1920년대야. 이거는 모든 학교들의 1920년대의 특징에 절대 빠질 수 없어. 감상, 퇴폐적 경향의 낭만주의에다가 밑줄 그게 바로 뭐다? 1920년대 많은 문학 작품에서 나와진 색깔이야. 거기에서 여러분은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말자.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말고 감상 퇴폐적 경향의 낭만주의 하면 1920년대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퇴폐적 낭만주의. 그래서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이제 슬슬 일본 놈들한테 저항을 하는 시들이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1920년대의 저항시 밑줄 끌게. 일제에 대한 저항에다가 밑줄 물결 표시 준비됐습니까?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1910년대 저항시라고 낚시를 할 수 있거든. 아니야. 1910년대는 뭐를 기억해야 돼? 최초의 현대시 주요한의 블로리를 기억해야 돼. 많은 잡지가 출판되기도 했지만 진짜 많은 잡지들이 출판이 되기 시작한 감상적 퇴폐적 경향의 낭만주의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0년대의 대표 저항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서사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요한의 블로리보다는 약간 20%좀 시켜도 돼. 그래도 기억해놓자. 최초라는 타이틀은 기억해놓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서사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김동완의 국경의 밤. 1930년대 아니야. 1920년대. 1920년대 키워드 파파박.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항시, 최초의 근대적 서사시, 김동완의 국경의 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야 돼. 왜 이렇게 20년대가 중요하니? 너무 중요한 특징 계속 나오네. 이마에 우리 오빠와 하루에다가 물결 표시 카프문학 경향시. 카프문학의 대표 경향시에 우리 오빠와 하루인 거야. 외워야 돼. 우리 오빠와 하루 외워야 돼. 단답은 아니지만 객관식으로 시대를 막 섞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기억해 놓자. 자, 그래서 주요한의 블로리는 창조는 하나 기억해 놓다. 주요한의 블로리가 창조에서 실렸다. 최초의 자유시 하면 1910년대. 1920년대에는 감상적 퇴폐적 경향의 낭만주의, 저항의 시,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최초의 근대적 서사시, 김동완의 국경의 밤, 그리고 카페의 경향시, 이마의 우리 오빠와 하하로 끝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1920년대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정안에다가 밑줄 이별의 정안. 그리고 민요적 율격에다가 밑줄. 민요적 율격하면 사문보잖아. 이게 그러니까 5번에서도 나왔던 거야 이번에. 민요적 율격 사문보. 7호조의 사문보 하면 누구를 잊지 마라? 김소월. 김소월에다가 동그라미. 그런데 김소월의 대표 작품도 진달래꽃, 시집 이름도 뭐가 돼야 돼? 진달래꽃. 그러니까 시집 이름이나 문헌의 이름이랑 작품의 이 가로가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야, 앞에 영상 꼭 봐야 돼. 오늘 진짜 겁나 엄청 미쳐버리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거 좀 받아주시고. 오케이.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진짜 완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조집 이름도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조집 진달래꽃. 작품도 대표 작품도 진달래꽃.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멈추면 안 돼. 계속. 그래서 진달래꽃은 민요적 율격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종교 나오면 스님 누구를 생각하자. 종교적 믿음에다가 밑줄, 그 강복 의지에다가 밑줄. 막 빡빡머리로 막 싸우는 거 진짜 겁나 멋있거든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시집 이름이 님의 침묵, 작품 이름도 님의 침묵. 할 수 있겠니?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작품 이름도 님의 침묵이고 시집도 님의 침묵. 이게 가능이 된 것이 이 시기에 너무 중요한 문학적 성과인 거야. 이 1920년대의 성과, 김소월과 한용운, 전통적인 민요적인 율격의 김소월 시인,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에서의 강복의 의지 한용운, 그리고 최초의 근대 서사시, 그리고 카페의 경향시까지. 와, 1920년대 우리 문학의 꽃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우리 문학의 꽃을 피웠던 시기. 그리고 1930년대로 갈게요. 1930년대에다가 네모박스. 진짜 이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70만 딱 하고 나면 그냥 별거 없어. 이제 다 왔어. 진짜 한 70% 다 왔어. 지금 좀만 힘내. 1930년대에다가 네모박스. 20년대에 꽃을 피웠지. 그러니 20년대의 그 성장에 30년대는 성숙의 단계야. 문학의 형식과 내용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래서 초반에는 말이야 빼놓을 수 없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에다가 밑줄 끄시고 순수시. 이번에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안 나오더라고.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순수시에다가 밑줄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김광균의 와사 등 모더니즘에다가 밑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 순수시 모더니즘 하면 20년대로 보내면 안 돼. 20년대는 경향시, 최초의 근대 서사시, 그리고 저항시,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 근데 30년의 키워드는 뭐다? 순수시,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 모더니즘.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요, 이번에 나올 줄 알았지. 근데 기말에 밀어보자. 서정주, 오장한, 유치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생명파 시인에다가 밑줄. 그리고 청록파 시인 밑줄 끄면서 3명 기억해줘.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에다가 동그라미. 1930년대에 활동하신 거야. 1920년대 아니야. 1930년대. 자, 다시 한 번 더. 생명파 시인, 청록파 시인. 이 밖에도 등장한 시기는 1930년대입니다. 정지용, 김기림, 이상, 백석. 그 중에서도 우리 시인들의 시인이 백석이었지. 한국 현대시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시기.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1940년대, 45년에 해방이 되기까지 우리 민족은 너무 고통을 겪습니다. 밑줄 끌게요. 일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 정치적 탄압에다가 밑줄. 그래서 절필하는 시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밑줄 끄자.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에다가 밑줄 2명 튀어나와야 돼. 누구? 윤동주, 이육사 나오는가? 윤동주, 이육사 1920년대에 보내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그땐 10대 시절. 그래서 막 학교 다니던 시절. 그래서 20대의 청년이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한 1930년대 윤동주가 꽃을 피운다. 참외록과 쉽게 씌어진 시. 청포도랑 절정, 한학의 정신을 시에 담아낸다. 이육사. 윤동주랑 이육사는 1930년, 1920년대의 저항시는 뭐라고? 이상화의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의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는 기억해주세요. 1920년대. 1910년대도 아닙니다. 1920년대. 괜찮죠? 이육사, 윤동주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돼. 191페이지. 한쪽 남았다. 한쪽. 한쪽 남았다. 한쪽. 해강이는 지금 할만해 하고 있다. 지금 준영이는 지금 현타가 오고 시기 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쌤이 이거 외우게 해줄게. 잘 안 외워지는 사람은 쌤한테 얘기해라. 쌤이 쉽게 외우게 해줄게. 1945년에 해방이 맞이됩니다. 해방이 맞이됩니다. 여러 문학단체와 출판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밑줄이다. 많은 잡지와 시집이 가능에다가 밑줄. 이거는 10년대에도 많은 잡지는 출간됐어. 신문도. 1920년대에도 많은 잡지랑 신문은 많이 출간됐어. 근데 시집이 진짜 많이 나온 시기가 언제게? 45년에 시집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육사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육사 돌아가시고 나서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이육사의 정신을 기리자. 유고 시집, 육사 시집에다가 밑줄. 이렇게 제목도 굉장히 이육사 시인은 선비다운 정신으로 간결합니다. 육사 시집. 근데 윤동주의 유고 시집에다가 밑줄 죽고 나서 해방 이후에 출판이 되는데 출간되는데 이름이 너무 예뻐. 근데 여기에서 뭔가 생쇼가 일어날 것 같지 않나? 윤동주의 시집 이름 적으라? 막 그런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혹여나 만약에 여러분이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 하늘 바람 별인지 하늘 별 바람인지 겁나 막 그거 가지고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외워놓읍시다.
하늘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별입니다. 하늘, 바람, 별. 두 글자, 한 글자 시로 끝나자. 알았지? 하늘, 바람, 별, 시.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접속조사는 다 과 되겠네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유고 시집 이름 정도 외워놓고 이거 분명히 대학 캠퍼스에서 물어본다. 윤동주 시집의 이름은 유고 시집의 이름은 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면 통과 이렇게 됩니다. 5만원 적립. 여자친구 옆에서 막 좋아할 거야. 그걸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 이게 나는 좀 하고 싶은 이야기야. 뭐냐?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누구지?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누구지? 청록파 시인이지. 그럼 왜 1930년대에 시집 출판 안 했어? 안 한 거야. 시집 출판 언제 한 거야? 1945년 해방 이후에 청록집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록집이 모여져서 청록파 시인들의 작품들이 모여져서 1945년에 출판. 유치한 서정주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누구였지 이 사람들? 무슨 무리였지? 생명파 시인. 강복 이후에 그때 작품들을 많이 창작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뭐야? 유치한의 생명에서 서정주의 작품 다 묶어서 뭐가 나온 거야? 작품 이름? 생명파 시인들의 작품도 시집이 나오는 거야. 시집에다가 밑줄. 시집 이름 없다 그지? 생명파 시인들의 시집도 이 시기 언제입니까? 1945년이요. 좀 쪼잔하게 덤빈다라고 하면 이런 거 되게 쪼잔하게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청록파, 생명파 시인 여러분은 1930년대로 생각하겠지. 근데 시집 출간은 언제다? 강복 이후라는 거야. 하지만 한용운이랑 김소월의 시집은 언제 출간됐게? 한용운이랑 김소월은 1920년대입니다. 네, 아까 꺾은 가루에서 진달래꽃이랑 님의 침묵은 시집이었잖아요. 시집. 그런 내용 일치가 이번에 조금 건드려지면 나의 소망이다. 그 정도로 구분하면서 읽어놓은 사람은 그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 아시겠죠? 시집 이름의 꺾은 가루랑 작품 이름의 꺾은 가루를 구분하세요. 1920년대 한용운과 김소월은 이미 시집 출간. 그리고 생명파 시인이랑 청록파 시인은 1930년대 활동. 근데 시집 출간은 언제? 1945년에 이후에. 강복 이후에. 이 목요일 반에 이런 걸 너무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내 말을 듣지를 않아. 이 목요일 반 분위기는. 목요일 반 분위기 우 이렇게 떠있어 뭔가. 여러분이 잘 들어줘서 좋네요. 이게 뭔가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감하게 1950년대로 갈게요. 1950년대에다 네오박스. 뭐가 일어났다?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강복된 줄 알았는데 자주 독립국가 그렇게 건립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 전쟁에다가 밑줄. 우리의 이념의 대립. 참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다가 밑줄. 그게 당명가제야.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놓을까? 조지훈이라는 누가? 청록파 시인가? 유치환이라는 생명파 시인의 콜라보가 바로 전쟁시입니다. 조지훈, 유치환은 전쟁시를 집기도 하고 전쟁시에다가 밑줄. 이거 하나만 기억해 놓을까요?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에다가 밑줄. 전후 허무감에다가 밑줄.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놓을까요? 그러면서는 약간 끄덕끄덕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조병아, 박재삼, 김종삼, 김남조 등이 서정시의 맥을 이거 가는데 박인환, 김수영, 전봉건 모더니즘의 운동을 펼쳤는데 서정시의 맥에다가 밑줄, 모더니즘 운동에다가 밑줄. 모더니즘 운동은 1920년대, 1930년대로 가면 안 돼. 1930년대 김광균의 와사 등은 모더니즘 시 계열의 등장이고 모더니즘 운동이 펼쳐진 건 언제라고? 1950년대. 이런 세부 내용을 좀 잘 보자고. 모더니즘 운동은 1950년대. 자, 그러면 1950년대에서 이제 4.19 혁명. 이승만 꺼져 하고 하야를 시켰어. 하야를 시켰다. 시민의 승리다. 4.19 혁명에다 동그라미 겁나 중요해. 1960년대 김수영의 풀에다가 별표 3개. 쌤 방금 1950년대라고 얘기했지. 큰일 날 실수다. 4.19 혁명은 1960년대 김수영의 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현실 참여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현실 참여시. 1960년대를 기억해주세요. 1950년대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 시입니다. 전후의 허무함,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기억하시면 되고 서정시의 맥이 이어졌다. 모더니즘의 운동이 펼쳐졌다. 그걸로 1950년대는 끝났다. 근데 1960년대 4.19 혁명의 성과로서 현실 참여시 누구누구를 기억해야 돼. 이 두 사람은 있지만 김수영의 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이거 무조건입니다. 별표 3개. 김수영의 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별표 3개. 현실 고발. 부조리한 현실 비판과 고발을 하는 참여시. 1960년대 하면 현실 참여시 60년대 끝.
1970년대에다가 나올 박스. 1970년대 나오면 뭐 이제 뭘 기억해야 된다? 산업화. 산업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막 중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못 가시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부산에 가가지고 미싱을 그렇게 돌리셨다네. 분유통에다가 시해했어야 됐대. 화장실도 안 보내줬대. 그런 인권이 유린당했던 그 시기에서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더더더더 현실 참여적 성격이 더 강해져요. 밑줄이다. 현실 참여적인 경향에다가 밑줄. 전태일이 노동법을 지키라고 막 군신 자살하고요. 그래서 오적의 김지하에다가 밑줄, 지하 세계의 색깔을 기억해라. 오적, 을사오적을 비판하는 내용. 오적의 김지하에다가 밑줄, 하하. 신경림의 농무에다가 별표 3개.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 1960년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김소영의 풀 무조건 기억하시고, 1970년대 농촌이 붕괴된 현실, 신경림의 농무에다가 별표 3개. 이건 꼭 기억해야 돼. 1970년대는 신경림의 농무야. 조태일, 이성부, 이시영, 정희성 등이 이러한 경향의 작품을 창작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리고 김춘수, 전봉건, 항동규, 김광규, 정영종, 오교원, 강은교 등과 이 4명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경향의 시를 발표한 대표적인 시인들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좀 흘러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인,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존경받는 시인들이니 이때부터 활동하셨구나. 70년대에 다양한 작품들을 쓰셨구나. 5.18, 오늘 5.18 민주화 운동에다 네오박스, 민주화의 열기에다가 밑줄. 그럼 몇십 년대? 5.18은 몇십 년대? 1980년대. 4.19 1960년대, 1970년대 산업화, 1980년대 5.18. 이것만 기억해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 박노해 시인, 노동자 시인이야. 노동자 시인에다 박노해에다가 밑줄, 노동의 새벽에다가 동그라미. 네. 그러면서 이제 김남주, 하종호, 각재구, 김사인, 김용택 민중지향적인 시를 활발하게 창작을 합니다. 한편에다가 세모, 최두섭, 안도현, 정호승, 우리도 좀 알고 있는 시인들이죠. 새로운 감수성을 선보이며 서정시의 맥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장정일 씨 라디오와 같이 사랑도 끄고 켤 수 있다면 막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서정시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줘.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지우, 박남철, 장정일이면 장정일 시인의 해체시 있지. 만화로 시를 적었거든. 이런 걸로 막 수업을 해주셨단 말이야. 해체시 가지고. 해체시가 막 시험 범위에서 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랬거든. 해체시에다가 밑줄. 근데 그냥 읽고만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해체시를 좀 기억해줘. 장정일의 해체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서 쌤이 기출문제 이민호쌤 거라고 표시를 해놓을게. 해체시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셨어. 정형적인 형식을 완전 깨트린 만화시야, 만화시. 그래서 이 밖에도 김종철, 문정희, 조정건, 고정인 시인, 최승자, 최승호 등이 독자적인 시세계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혜순, 이문재, 기영도 시인도 있죠. 이 시기에 활기를 일으키면서 80년대 많은 시인들이 서정시의 맥을 이어가고, 실험적인 해체시도 1980년대를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의 급속도로의 성장입니다. 정치적인 민주화도 정착이 되었고 한국의 시는 더욱 다채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였다. 대중문화의 발달로 작품의 소재와 주제도 더욱 다양해졌고, 장성남, 허수경, 한민복, 나희덕, 김기택, 문태준 시인, 신선우, 손택수, 서정시의 다양성인데, 이제 고은 작가, 고은의 시인이 솔직히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미투 운동 때문에 싹 빠졌어요. 옛날 책에는 고은도 있었는데 서정의 다양성에서 고은 시인이 빠졌습니다. 미투에 연루되는 바람에. 그래서 오른쪽 귀퉁이에 해체시 크게 별표 하나 쳐놓자. 해체시 크게 별표 하나 쳐놓고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얘기 안 하셔도 1980년대 해체시에 기존의 형식이나 규범을 깨트렸다. 언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불신에서 출발했다. 문학 외적인 기존 양식들을 차용함으로써 막 그냥 해체시의 하나 대표만 보여줄게요. 알았죠? 윤동주 시집의 이름 기억해놓고 이육사 시집은 뭐라고? 그냥 육사시집. 이름도 되게 좀 소쿨하지. 그지? 쿨레가 내지. 그죠? 참 상남자잖아. 됐어.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포인트로 탁탁탁 차이점으로 해서 머릿속에 삭삭 정리를 해줄 테니까 너무 직전에 하기보다는 쌤은 지금부터 살살 외워놓는 거를 진짜 강추합니다. 살살 외워놓고 살살 해놔서 하는 걸로
너무 괴롭겠지만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알았죠? 지금 이거를 막 한 번씩 더 리뷰를 해봤자 쌤이 막 고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공무도 하거나 한조간은 개인 서정시이고 구지간은 집단 주술적이고 해봤자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이제 한계가 됐거든요. 더 이상 너무 그런 괴로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 이럴 때 바로 용부가를 서로록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자. 용부가. 사용설명서 꺼내시면 되고 없는 사람은 이거 줄게요. 뭐라고 화장실 가고 싶어? 휴지도 저기 있고 나한테 얘기해야지 왜 해강이한테 얘기해. 제가 저기 작은 문 있어요. 부엌 옆에 작은 문 있거든요. 화장실 댕겨와요. 네. 용부가는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데요. 사용설명서에서 페이지 53페이지 그냥 따끔입니다. 따끔. 진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문맥에서 해석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그냥 한글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풍자의 대상이 두 명이야. 뺑덕어멈이랑 저 여인이랑. 저 여인의 비판의 모습을 뺑덕어멈이라고 되게 유치하게 장난질하는 거 있지. 자, 본문에서 한 번만 돌아가서 이게 떡을 뺏어 먹는 게 누구지, 똥을 먹이는 게 누구지 본문에서 찾으면 되는데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내용일치 문제로 딱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용자에다가 동그라미 용렬하다. 용렬하다라는 거는 되게 품행이 방정 맞다. 좀 세게 이야기하면 막 부산 사투리로는 막 쌍년이 막 깡년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여자가 행동 거지가 막 씹은 거야. 부자에다가 동그라미 지엄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부가랑 용부가가 세트입니다. 남자 중에서 저런 뭐 깡패 같은 양아치가 있나라는 것도 남자에 대한 비판이고 이 여자가 진짜 별로지. 이혼 숙녀 캠프 여러분 지나가면서 쇼츠로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 보면 여자도 진짜 잘못됐고 남자도 진짜 잘못됐죠. 딱 그런 여자상이야. 조선시대 때도 있었는가 봐. 여자에서 와 막 이렇게 절레절레 싶은 여자에 대한 비판의 모습입니다. 작장이상이니까 이런 작품이 이제 풍자인가 풍자. 이 작품은 초당문답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태가사로 세태가사에다가 밑줄 조선 후기에 이런 여자 진상이 있었어 싶은단 말이야. 게으르고 나태한 두 여성에다가 밑줄. 근데 진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 나중에 진짜 여자친구를 볼 때 나태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면 절대 진짜 여자 중에는 진짜 게으른 여자 정말로 지양해야 되는 여자상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면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행실을 낱낱이 고발을 해요. 열거법으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해야 하는 일을 하질 않아. 집안일을 하질 않아. 밑줄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다가 밑줄 좀 그렇지. 오은영의 이혼 숙녀 캠프랑 뭐 리포트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집안일을 안 하고 계속 배민만 시켜 먹잖아. 그런 여자야. 밑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애다가 밑줄 맨날 술 마시지. 좀 그런 여자들 보면 맨날 야식 먹고 맞지.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밑줄이자 비도덕적에다가 밑줄 반사회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사용된 표현 기법도 잘 찾아야 되는데 행실 나열에다가 밑줄 계속 나열해. 그래서 여자들 특징을 잘 구분하자. 뺑덕어미의 뺑덕어미의 모습인지 저 부인의 모습인지 잘 구분해야 돼. 당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행실 밑줄이자. 당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행실에다가 밑줄 마지막에 결사에 나와. 효칙하소서라고 좀 본받자고. 왜 입춘풍전에서도 그러잖아. 마지막에 효칙하자라고 본받자는 내용 뒤에 나오잖아. 그지? 바람직한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오케이.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야, 흉보기도 싫다라는 거는 입도 대기도 싫다는 거야. 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도 싫은 그 정도로 싫은 여인이야. 저 부인에다가 동그라미 첫 번째 풍자 모양보소 판소리 사설 어투라고 좀 적고 갈까? 그만큼 우리한테 말을 거는 이유는 뭐야? 우리랑 한편으로 저 여자 봐봐 하자라는 거야. 우리랑 편 먹고 독자들과 편을 먹고 인물을 비판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다가 고자질을 해. 친정이 좀 사는 양반 부인이야. 저 부인의 특징은 뭐다? 양반이야 이 여자가. 친정의 편지에다가 밑줄 고자질을 하는 거지. 시집의 흉이 허다하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도 맞죠? 군대 힘들어도 뭐 엄마한테 막 따박따박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꾹 참고 좀 지켜봐야지 한 1년 정도는. 그지? 편지 내용 직접 소개 쫙 묶어서 편지 내용은 이 여자의 입장인 거야. 진짜 시댁 식구들이 이렇다라는 거는 모를 일이야.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깐다? 가족들을 개영스러운 시어머니라는 거는 시세. 나한테 부러워서 며느리를 질투한대.
질투가 많은 시어머니의 암특할사 시아버지라고 하면 시아버지도 시샘이 많다라는 뜻이거든. 뒤에 단어 뜻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질투를 하든 샘을 하든 뭔가 남에 대해서 뭔가 좀 샘의 시기가 많은 인물들로 욕을 하지. 시어머니는 계엄스럽고 시아버지는 암특하시고 야유대기 시누이라고 하면 남편의 누나야. 남편의 누나는 야유를 잘한대. 그만큼 막 디스를 잘한다는 거지. 맞동선은 같은 며느리로서 위에 있는 동서야. 맞동선은 남편 형의 아내가 되겠지.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뭐다? 좀 묵뚝뚝하겠죠. 말을 안 하겠죠. 그죠? 엄숙하다, 무섭다. 요약스러운 아우 동사 하면 며느리가 셋이야. 지금 이 부인을 포함해서 며느리가 셋인데 맞동서는 엄숙하고 요약스럽다 아우 동서, 밑에 있는 동서는 약간 여우, 야시 같은가. 요약스러운 아우 동서에 아이고 요악스럽다의 악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남편이 첩도 있어. 그러니 저 부인의 집안은 좀 살만한 집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남편이 첩도 두고 있으니까 여우 같은 씨앗년에 거세도다 남노 여복, 노복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누구야? 밑에 부리는 사람들. 밑에 노복들이 거세다라는 건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 저 부인의 말도 잘 안 듣고 들면하면 흥구덕에라는 거는 뒤에서 막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헝구덕에다가 여기서 잘리기도 하거든요. 편지의 내용을. 근데 사용설명서에서는 두 줄을 더 넣었어요. 여기저기 사설이고 구석구석 모함이다. 내가 모함을 당한다라고 억울해요. 왜 좀 이런 사람들 보면 피해의식이 좀 많잖아. 이런 사람들 조금 좀 들여다보면 피해의식에 쩔어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자기 안 좋아한다면서 막 피해의식에 쩔어서 나를 모함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편이나 믿었더니 이 부분 되게 중요해. 10벌 지목 되었어라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무슨 말인지 바꿀 수 있어야 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남편은 내 편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제 남편조차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 거야. 이 구절 되게 중요해. 10벌 지목 되었어라라는 것도 남편은 이제 내 편이 아니다. 시집살이 못하겠어.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간수병에다가 동그라미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농약 같은 거 먹어가지고 죽으려고 간수병을 기울이고 치마 쓰고 내닫기라는 건 치마를 쓰고 도망을 가려고 하고 호찜 싸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야. 오락가락 못 견뎌서 아 여승이나 따라갈까? 종교에 그냥 기이해버릴까? 이 지랄을 떨고 있네. 들구경을 하여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계속 밖으로 놔두려고 하는 거야. 김장죽은 번님이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인 장죽이 친구다라는 거에 의인법을 통해서 꼴초야. 담배 계속 푸는. 그리고 문복하기 소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꾸법이라고 해도 되지. 김장죽이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일이요 열거의 통사구조 반복으로. 문복은 뭐게? 유교사회에서 점치는 거 결코 좋은 행실이 아니야. 여자가 맨날 점쟁이 찾아가서 문복하는 거야.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계속 점치는 것이 소일거리의 취미생활이야. 지가 노는 거는 무조건 문복. 겉으로는 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이런 거 계속 배꼽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꼭 하는 인물. 전복이 하지. 그러면서 집안일 안 하고 뭐 하지? 반부대로 털뽑기 하고 있어. 털뽑기가 세월에다가 밑줄. 외모 가꾸는 거는 신경을 쓴다. 시부모가 아가 좀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 말대답은 풍덩에다가 동그라미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겁니다. 남편이 또 걱정을 하면 어이구 두 줄 묶어도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은 풍덩. 남편이 걱정하면 뒷중구려 막넉수라. 막넉수는 뭐야? 하는 거겠지. 남편한테 막 또 따바따바따 하고 또 대들겠지, 그지? 막넉수 이런 거 단어뜻 잘 보셔야 됩니다. 뒷중구려 막넉수 단어뜻 체크하세요. 들고 나니 초롱꾼에라는 거는 어떤 사람 초롱을 들고 다니는 외간 남자 따라가볼까? 이런 이야기야. 그냥 바람나볼까? 이런 얘기야. 팔자 고쳐볼까? 바람나서 팔자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두 하면서 양반자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지가 양반이잖아. 나 우리 집 친정 잘 나가라는 양반의 신분을 자랑을 하면서 색주가나 하여볼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술집이나 차려볼까?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네. 술집 차려가지고 돈 벌어나 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팔자 고치고 싶어서. 그러고 여기까지 찍찍. 저 부인의 행실은 뭐야? 조금 돈이 있는 집안의 여자인 것 같아. 완벽히 엄청 부유하다 이런 것보다는 가난한 이 여자의 색깔은 아니야. 지금까지 한 거에서의 내용들을 보니까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어. 그리고 먹는 거를 밝히는 여자도 아니야. 이 여자는 뭐야? 뭐 점치는 거 줘야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막 바람 피려고 해. 팔자 고치고 싶어 해. 결혼 생활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말대답이 막 따박따박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캐릭터가 어떻다? 잘난 척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캐릭터를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구분하세요. 두 번째 여인으로 갑니다. 남대문 밖에 뺑덕어멈에다가 동그라미. 쌤이 봤을 때 이 여자는
좀 평범한 서민 계층인 것 같아. 앞에는 양반 여자인 것 같고 딱 봐도 며느리가 셋인 집안이고 시누이도 있고 그지? 노복들도 있다라는 것이 이 여자의 정보였어. 첫 번째 저 부인의 정보였어. 두 번째 뺑덕어멈을 보니까 배워서 저랑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본데 없이 자랐구나에다가 밑줄 긋이고 집안이 상놈의 집안이라서 배운 것이 저런 거구나. 밑줄 긋자. 부정적인 평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남에다가 밑줄 긋이고 야, 니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어? 본데 없이 자랐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저기 물음 맞춤의 싸움질이다. 물음 맞춤 싸움질에다가 밑줄 긋이고 물음을 맞췄다라는 거는 대거리를 하는 겁니다.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동네의 싸움질을 싸움뿐이야. 나가면은 말전주요, 들면서는 음식 공론. 이 여자는 좀 밝히는 먹성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아. 말전주요, 음식 공론. 말전주가 무슨 말인지 봐봐. 이간질을 하는 거야. 이 단어 뜻 다 체크해야 돼, 알았지? 뒤중구려 삐뚤어졌다, 막너수는 대꾸하는 거 이런 거 다 봐야 돼, 알았지? 자, 이 여자는 말전주에다가 이간질이라고 하나 적어놓자. 이런 여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뭐라더라? 여왕벌. 엄마들 세계에서 여왕벌로 이쪽 저쪽 이간질 하는 여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들면서는 음식 공로, 막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요것도 한번 잘 봐봐. 제 조상은 제쳐놓고에다가 밑줄 긋이고 유교라고 적자. 유교로 조상님들한테는 잘 모셔야 되지. 제사 잘 지내야 되지. 근데 뭐에 빠져있지? 불교에 빠져있어. 불공하기 위협이라는 걸로 불교를 더 좋아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할게. 그런데 아까는 문복하기 소일이라고 얘기했지. 구절 잘 나눠야 돼.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아, 이거 하나 체크하자. 무당 소경 푸닥거리에다가 밑줄 긋이고 점 보는 거 여자들은 되게 좋아한대. 여자들 막 전화 상담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타로 엄청 많아. 여러분이 뭐 타로 보러 다닙니까? 여자들은 막 둘이서 보면 타로나 볼까 하면서 막 5만 원 쓰고 한단 말이야. 옛날 여자들도 그랬네. 무당 소경 푸닥거리에다가 밑줄 긋이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또 점 보고 의복까지가 다 나간다라는 거는 이런 걸로 아마 복채를 주겠지. 옷 같은 걸로 막 복채 주겠지. 그러니 이런 데에 정신이 빠져 있으니 막 불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종교에 빠지는 여자들의 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봐봐. 남편 모양 볼짝 시면 삽살개 뒷다리라 자신 거동 보짝 시면 털벗은 솔개미야. 두 줄 묶어야 돼. 표현기법 나오겠지. 비유. 남편의 모양이 그만큼 가족을 돌보지를 않아서 삽살개 뒷다리와 같이 살고 있고 자식의 거동을 봤을 때는 애들이 털벗은 솔개미로 돌보지를 않는 거야.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에다 밑줄 긋고 별표 이런 거에서 내용일치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식은 갖다가 털벗은 솔개미처럼 애들이 막 끼질꾸질하게 살고 있는데 엿장수랑 떡장수가 지나가면 어이구 우리 애들 줘야 돼요 라고 엿가 떠서 사가지고 누가 먹는 거야? 자기가 먹는 거야. 아이 핑계 거르지 않는다는 거는 아이 핑계는 뭐다? 우리 애들 챙겨줘야 된다라는 걸로 엿가 떡을 사지만 먹는 거는 누구나 뺑덕어멈인 거야. 저 여인과 다른 캐릭터 뺑덕어멈은 먹성이 좋다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탐욕스러운 먹성에다가 밑줄. 이 구절도 별표할 수 있어. 물레 앞시야 앞에서는 선하품의 기지개라. 선하품에다가 밑줄 기지개에다가 밑줄. 물레 돌려가지고 목화씨로 천 짜야 되잖아. 아녀자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청소기 앞에서는 건조기 세탁기 앞에서는 뭐 하는 거야? 선하품의 기지개 켜고 있는가. 요거 기억해야죠. 집안일에 관심 없음에다가 밑줄. 이야기 책에 소일거리로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무슨 책이게? 이상한 웹툰. 음담패설에다가 동그라미. 이 집 저 집 이간질 잘해. 이간질에다가 밑줄. 똥 먹이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짜 똥을 먹이는 게 아니야. 이건 뭐야? 엿 먹이는 거야. 엿 먹이는 거. 인물초인 떠련하게 팻조박이 되겠구나. 인물초인 떠련하게 팻조박이 되겠구나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이건 뭐야?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대. 그럼 둘 다 여자의 행실에서 남자에 대한 관심은 둘 다 맞네. 밑줄 끄자. 외간 남자 끌어다가 쫓겨났다라는 거. 밑줄 쭉 끄시고 팻조박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거짓골이 되었다는 거야. 돈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은 뺑덕어멈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가난한 처지가 되는 거야. 밑줄 끄자.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나네에다가 밑줄. 저 여인한테는 이런 구절 없었거든. 뺑덕어멈의 집안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이거 물결 표시 갈까?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에다 물결 표시. 쌤은 이 구절이 좀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 쌤은 가난해서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왜냐면 앞에가 살림살이가 좀 불행해지잖아. 세간이 줄어지잖아.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총이 없는 헌집신에 어린 자식 들쳐 없고 총 없는 헌집신에다가 밑줄. 앞에도 가난이고 뒤에도 가난이지. 그러니 치마가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진다도 가난의 구절이면 옷을 가릴 수가 없게 막 옷이 좀 누더기가 되어지니 옷이 계속 짧아지는 거야.
옷이 몸을 가려주지를 못한다라는 문맥으로 쌤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수연 쌤이 야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근데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치마가 짧아지면서 크롭티로 허리가 길어간다라는 크롭티막 있는 게 노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쌤 노출보다는 좀 가난 같거든요. 해석의 다양성으로 열어서 해석해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으면 또 이병철 쌤이 이게 노출인지 가난인지 쌤은 가난 같거든요. 왜냐면 앞이 가난이잖아. 세갈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나네. 총 없는 헛짓이네. 어린 자식 들치 없고 총이 없는 헌집신 이것도 가난이거든. 쌤은 가난인데 노출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기가 좀 되어 있습니까? 가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쌤도 가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치마가 짧아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노출 뭐 이런 거에서 그 쌤이 좀 근거를 막 갖고 와서 또 그런 책도 좀 있더라고요. 노출이다 뭐 이런 거에서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의 다양성으로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난해져서 혼인장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집에 음식이 없으니까 마트 돌아다니지. 마트 거지라고 하잖아. 시식코너 거지 맞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식 하는 데 가서 얻어먹고 장례식 하는 데에서 얻어먹고 집집마다 음식 추심에다가 밑줄 거저 얻어먹는 거야. 꾼 양식인가 빌린 양식 거울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거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먹는 걱정은 뺑더머미가 하고 있는 거야. 한번 곡해하여 보자. 한번 곡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다? 야씨 어차피 음식 먹을 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탕진하자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이랑 오늘 파티하자라는 것이 남은 음식 그냥 탕진하자는 거지. 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얼마 조금 추스러가지고 누가 도와주는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한 방에 다 써버리고 한 방에 주식 넣고 한 방에 코인 사고 한 방에 뭔가 타락을 해버리는 도파민 터지는 행동을 하잖아. 이 여자도 좀 그런 여자인 것 같아. 곡해하여 보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파민 한 방에 친구들이랑 파티하자라는 뜻이야.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마치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여자가 아이 싸움도 이간질, 어른 싸움도 싸움 붙이게 해서 있잖아. 남편이 대신 벌을 받는다는 뜻이야. 밑줄 끄자. 남편이 벌을 받게 됨에다가 밑줄. 공연히 성을 내어서 무제한 자식도 때린대. 이런 가정폭력까지 무제한 자식치기에다가 밑줄.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압이 원망이라. 씨앗을 남을 주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씨앗이 씨앗 면을 얘기하는 건지 첩을 얘기하는 건지 씨앗은 남편의 씨다라고 해서 자식이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해석의 다양성으로 좀 문제 풀면서 해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씨앗의 첩인지 아니면 자식인지 남을 줬다? 그럼 자식을 갖다 그냥 유기시킨 거야. 중매합이 원망이라는 건 알고 내가 이 남자 만났네 라는 걸로 원망을 하는 거야. 나랑 남편이랑 연결시켜주는 속의 중혼자를. 그리고 이 구절이 쌤은 해석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더 찾아보자. 별표 쳐봐봐. 별표 쳐서 해석이라고 좀 적어보자.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라비요.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이네.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쌤은 이게 며느리 뺑덕어미를 쫓아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 하지만 그렇게는 좀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자식들이 앞에는 좀 어린 자식의 느낌이었거든. 뺑덕어미의 자식은 어린 자식인 것 같았는데 아들이 며느리가 있어서 그 며느리를 쫓아서 뺑덕어미의 아들이 호라비가 되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까 딸 자식들을 그냥 다 데려왔다. 아까는 씨앗은 남을 줬다네. 그러니까 문맥이 좀 어그러져요.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이 좀 잘 안 되거든요.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이 결단이 났다는 것은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뺑덕어미 때문에 주변 가정도 다 망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뺑덕어미가 이 집 저 집까지 다 피해를 준다는 거야. 얘들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이 며느리 아들 집안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피해를 본다라는 거야. 그렇게만 좀 생각해줘. 목구멍이 드슈하면 물의 부위 음란이고 예의랑 의로움이 없음에다가 밑줄 음란해. 두 손뼉을 두드리면서 방성대곡 해기하다. 막 소리도 많이 지르고 해기한 여자야.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를 싸 들어눕고 생투기를 하면서 돈을 날려가지고 머리 싸서 들어누웠대. 아이고 손해봤다. 이거 밑줄 하나 끌까? 간부 달고 달아나다에다가 밑줄. 저 어미도 초롱꾼 따라가서 팔자나 꽂혀볼까? 색죽 하나 차려볼까? 막 이랬지. 이 여자도 있잖아. 남자친구랑 도망을 가다가 물결 표시 갈까? 관비정속에다가 물결 표시 관아에 노비가 되었어. 행실이 이러하니까 간비로 소속이 되어버린 거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가 뭐지? 남자랑 도망가는 거. 그래서 흐뭇하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이때 이 흐뭇하다는 뭐야? 서술자가. 이 화자가
서술자라고 하면 안 되지. 서정갈래니까 화자가 통쾌하다는 거야. 이 여자가 결국에는 간비 정속이 되어버렸구나. 간비로 소속이 되었구나라는 거는 알고 꽃이다라는 심정입니다. 다 왔어. 세 줄 쫙 묶어서 별표 3개. 무식한 창생들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새 증인 사자성어로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경세가에다가도 밑줄 끄시고 개새 증인의 성격입니다. 창생들아 잘 들어라. 세상을 깨우쳐 주는 거야. 응징을 하는 거야. 잘못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 개새 증인의 성격입니다. 무식한 창생들아 저 거동 좀 자세히 봐라. 그런 줄 알았으면 가슴속에 고칠겠자 힘을 쓰고 옳은 줄 알았더라면 행하기를 위주하소. 아무리 용렬하나 그르고 옳은 것을 모를 쏜가. 밑줄 끄자. 아무리 용렬하나 그르고 옳음을 모를 쏜가에다가 밑줄 쭉. 이런 게 질문의 형식이지. 무슨 맥락인 거야? 야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쌍스럽다라고 해도 옳고 그른 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정신 차려 라는 거에서 개새 증인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멍청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예의와 무도함에 대해서 갱세 증인으로서 깨달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너무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뿌듯하거든요, 쌤은. 근데 안에 너무 막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 있죠? 여러분 이거 이제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알았죠? 슬슬 하면서 나 같으면 이게 큰 노트 같은 데 있죠? 거기에다 한 번씩 싹 적으면서 내가 해놓아 볼게. 나의 A4 용지에다 내가 정리를 한 거에 견본을 보여주면 그걸로 외우지 마시고 거기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웬만하면 다 담아 볼 테니까 내가 정리한 거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웠으면 좋겠어. 큰 스케치북 같은데 난 좀 외워야 되는 거 있으면 스케치북에다가 쓰거든. 여기다가 내가 좀 써가지고 외울 수 있게끔 해줄게. 알았지? 근데 여러분도 정리하셔야 돼. 쌤이 정리한 걸로만 남이 정리한 거는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쓰면 진짜 쓰면서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객관식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고생했어요.